오늘 내 잔칫날인데 사돈은 하필 오늘 돌아가셔서 망신을 주니? 장례식장에서 내 애비랑 평생 살아. 아버지 임종 길에 받은 이 천륜을 저버린 문자는 8년의 헌신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기살려 주려 숨겨온 제가 사실은 11억 건물주라는 걸 모른 채 소금 뿌리며 내쫓던 그들의 비굴한 최후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의 봄이 유독 빨리 왔습니다. 3월인데도 낮에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 없을 만큼 포근했고 저는 그 봄이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저희는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제가 결혼 전까지 모은 돈과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등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공동명의니 아들 명의니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침묵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녔고 저는 동네 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남의 재산과 세금을 정리해주는 일을 10년 가까이 해왔으니 숫자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무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환갑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2달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꽃은 분홍 계열로 예약한 거 맞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드레스 가복 날짜 잡은 거지? 한복이랑 2벌 다 입을 거니까 시간 넉넉하게 잡아야 해. 전화가 올 때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꽃집 예약, 드레스 가봉, 케이크 주문, 답례품 수량. 남편은 어머니가 기대가 크신 거야 라고 했고 저는 알아라고 했습니다. 환갑 잔치를 2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제가 뽑아둔 뷔페 식당 메뉴판을 넘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식사 메뉴는 어머니 말씀대로 제일 높은 코스로 잡았고요. 답례품도 다 맞춰뒀어요.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탁자 위에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생색은 네가 다 내는 거잖아. 옆에서 과일을 먹던 남편이 슬쩍 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번엔 내가 신경 좀 쓰라고 했어. 내 체면이 있지. 안 그래,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시선이 제 옆에 놓인 서류 봉투로 갔습니다. 퇴근하면서 챙겨온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시기 전에 저는 먼저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세금 서류는 제가 처리할게요. 이쪽은 제가 전문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손을 거두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전문가 소리는 그래 봐야 남의 돈 계산해주는 사무원이면서. 야 아들아, 이 집 세금도 꽤 나오지 않니? 네가 고생이 많다, 내 아들.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제가 감당해야죠. 저는 가방 속 고지서를 손끝으로 만지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고지서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잔치 잘 마무리해. 내 체면이 걸린 거야. 알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 친정 형편에 이런 곳 언제 오겠어. 내가 당신 구제해 준 거니까 잘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낡은 트럭 한 대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친정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걸 8년 동안 봐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실속 있게 살면 나중에 웃는 건 너야. 그 말 하나 붙들고 버텼습니다. 환갑 잔치를 열흘 앞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찾다가 주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서야 지갑을 안 챙긴 걸 알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처치실 앞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는데 출혈 부위가 워낙 깊고 어려운 위치라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그 뒤에 붙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수술도 못한대. 빨리 올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팀장님이랑 외부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가면 안 돼?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 자판기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돼서 남편이 왔습니다.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다가 저한테 넘겼습니다. 애미야, 나다. 아까 내가 꽃집에 직접 전화해 봤거든. 계약금이 아직 안 들어갔다더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병원에 있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오늘 쓰러지셔서요. 그건 애비한테 들었어. 근데 꽃집은 따로 챙겨야지. 잔치가 열흘도 안 남았잖아. 내일 바로 처리할게요. 드레스 가봉도 이번 주 안에 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꽃집 계약금 확인하래. 남편이 입술을 잠깐 움직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 신경 쓰이시는 거야. 환갑이잖아. 평생에 한 번인데. 네가 좀 이해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면회는 하루 2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오전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 꽃집과 드레스 수선집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수첩에 글씨를 적는 손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열흘을 버티셨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오전 10시, 오후 4시 2번이었고 한 번에 15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저는 매번 아버지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15분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남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왔습니다. 면회가 끝나면 병원 지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환갑 잔치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내일 일찍같이 호텔로 이동하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잠자리를 봐드리고 방에 들어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몸이 워낙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병원에서 전화 왔어.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짧고 묵직한 한숨이었습니다. 아, 하필 오늘이야. 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인기척에 깨신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벽에.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잠깐만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면 안 되겠니? 시작이 12시니까 오전 중에만 있다가 가면 되잖아. 저는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아들 내외가 있어야 자리가 되는 거잖아. 어머니, 저 지금 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오늘 안 오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잠깐 마주쳤다가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여보, 엄마 오늘 하루만 오후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문자였습니다. 오늘 안 나타나면 이 집 비밀번호 바꾼다. 장례식장에서 내 애비랑 평생 살아.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택시 안이 조용했습니다.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버지 때문인지 문자 때문인지 처음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겠다. 장례식장에서 내 애비랑 평생 살아.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신 새벽 4시에 딸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받은 문자가 그것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생각해두고 기다렸다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8년 동안 이 사람 눈에 내가 뭐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잔치 준비해주는 사람, 집안일 해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을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열흘 동안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 말 한마디 못하시고 가신 아버지. 마지막 면회 때 잡았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지금 가. 기다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일 때쯤에야 저는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을 닦고 가방을 고쳐주었습니다.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문자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한테 가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떠나신 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15분 면회 때마다 잡던 그 손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쥐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렀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빈소에 왔다가 환갑 잔치가 시작될 무렵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 2시간이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도 아직 별로 없잖아. 그 사이만. 알았어. 남편은 4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셔츠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늦었지. 미안해. 어머니가 자꾸 붙잡으셔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다가 저한테 넘겼습니다. 며느리 많이 힘들었지.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젯밤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 애비랑 평생 살아. 그 문자를 보낸 손으로 지금 이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어쩌겠어. 다들 한 번씩 겪는 거지. 근데 있잖아.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제 잔치에 며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잠깐만 왔다 갔으면 됐는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어. 그냥 알아두라고. 3일장이면 오늘 끝이지? 끝나고 나서 한번 봐야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래? 잔치에 당신이 없어서 난처하셨대.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섭섭하셨던 거지. 그냥 그런 거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마지막 절을 하고 나서야 눈물이 한 번 났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봄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납골당에서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거든요. 3일 동안 제대로 눕지도 먹지도 못한 몸이었으니까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쓰러지듯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 말을 걸었습니다. 배고프지? 뭐라도 사갈까? 괜찮아. 오늘 거의 못 먹었잖아. 됐어. 그냥 들어가고 싶어. 남편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슈퍼, 세탁소, 약국. 평소랑 똑같은 거리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바닥에 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겨울 코트, 카디건, 서랍에 넣어뒀던 스카프, 신발장 옆에 두던 운동화까지 현관 바닥에 그냥 던져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현관 쪽을 보고 서 계셨는데 저를 기다리신 게 분명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그 사이 이것들을 꺼내두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현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발에 담긴 소금을 한 움큼 주시더니 현관 바닥과 저한테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얀 소금알이 제 발 앞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와 눈빛에는 며느리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돈은 하필이면 딱 내 잔칫날 돌아가셔서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어 놓으신다니. 며느리를 찾으면 내가 뭐라고 해. 장례식 날 난 잔치 벌이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내 체면이 어떻게 됐겠어? 시어머니는 작정을 하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까 전화로 며느리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어쩌겠어. 다들 한 번씩 겪는 거지. 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잠깐이면 됐잖아. 호텔에 얼굴만 비추고 가면 됐다고. 그것도 못해?
8년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런데 너는 겨우 나한테 그 정도 신경도 못 써주냐 말이야.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겉으로는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등을 돌린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빈소를 지키는 동안 남편은 어머님 잔치에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편은 없었어요. 전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재수 없는 거 여기 가져오지 마. 친정 가서 평생 살아. 이 집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 말, 재수 없다는 말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3일 동안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모습, 빈소에 혼자 앉아있던 밤들, 음식 냄새 풍기며 4시간 만에 돌아온 남편. 그것들이 눈앞의 장면 위에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진짜죠? 후회 안 하실 거죠?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후회는 무슨,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병원에 열흘 있었어요. 혼자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도 장례식장에 혼자 달려갔어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갔고 저는 혼자서 상주 노릇하고 있었다고요. 가족들도 없었고요. 그런 저한테 지금 재수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하셨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친정 가서 평생 살라고. 저 그 말대로 할게요. 진짜죠? 후회 안 하시는 거 맞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던져진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고 저를 쫓아나오더니 한다는 말이 엄마도 많이 서운하셨던 거야. 당신도 이해 좀 해줘.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집사람이 생각이 짧았다고?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다 필요 없어. 나 오늘 친정 갈게. 자기야 진정 좀 해. 남편이 뒤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늘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며느리 짐을 현관 바닥에 던져두고 소금까지 시어머니. 즉흥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은 집사람이 생각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들고 걸었습니다.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장롱과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 냄새가 섞인 것 같은 그 냄새였어요. 저는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평생을 지켜온 집이었거든요. 창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방부터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돋보기가 놓여 있었고 서랍 위에는 혈압약 봉지가 며칠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함부로 치우지 못하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댄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정리는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잘 거야? 응. 언제 들어오려고?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게 말이야? 당신이 나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응, 할 소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는데 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 문자가 2번 왔고 전화가 3번 왔습니다. 문자에는 짧게만 답했고 전화는 한 번만 받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에 초인종이 눌렸습니다. 열어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그냥 왔어.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소파 옆에 제 가방이 그대로 놓인 걸 봤습니다. 짐도 안 풀었네. 응.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좀 심하긴 하셨어. 근데 당신도 생각해봐. 잠깐이라도 왔다 갔으면 이 꼴은 안 났잖아. 엄마 환갑이 평생에 한 번인데.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사과하셨어?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엄마도 많이 상처받으셨거든.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어.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남편이 약간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와서 어머니 풀어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나도 어머니한테 얘기할 수 있어.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 응. 당신이 며느리잖아. 가슴 어딘가에서 차가운 게 올라왔습니다. 소금을 맞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풀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8년 동안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네가 좀 맞춰줘. 집사람이 생각이 짧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까지. 당신이 그동안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남편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언제 내 편이었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한 거야. 좀 쉬고 들어와. 엄마 화 풀리면 내가 연락할게. 거기 가서 며칠 반성하고 있어. 엄마 화 풀리면 내가 연락할게. 그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결정 못했어.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걷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결정? 집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혼.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 이혼? 생각해보고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도 이혼까지 할 일이야? 그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 할 말 없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진정되면 연락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 쪽을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랍매 아래 칸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안에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었는데 건물 관련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적어둔 메모도 있었어요. 세입자 이름, 호실, 계약 날짜, 월세 금액, 빼곡하고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아직 제자리에 뒀습니다. 진정되면 연락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던 사람이 오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49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유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오늘로 미뤄뒀었죠. 사무실은 아버지 건물 근처 골목에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오래 아셨던 분 같았어요. 따님이시죠? 어르신이 4년 전에 맡겨두신 겁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상속인으로 지정된 분은 따님 한 분입니다. 오빠분은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대로 진행됐고요. 건물 말씀이시죠? 네, 4층 건물 전체입니다. 작년에 감정평가를 해두셨는데 11억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분들 모두 계약 중이시고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따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읽어도 될까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었어요. 아버지 글씨는 투박하고 반듯했습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곁에 없겠지. 아빠가 돈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건 네가 미워서가 아니야. 그 집 사람들이 너한테 잘하는 건지 이 돈을 보고 잘하는 건지 아빠는 구별하고 싶었어. 네가 시집간 뒤로 아빠는 그 사람들 눈빛을 봤거든. 너를 가족으로 품는 그런 눈이 아니었어. 그래서 아빠는 입을 다물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가 트럭 몰고 다니는 거 그 사람들이 우습게 봤다는 거 알아. 괜찮아.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아빠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 건물은 아빠 것이 아니야. 네가 태어난 날부터 아빠가 너 이름으로 쌓아온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써라. 눈치 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빠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놓고 가는 것 같아서 아빠는 좀 홀가분하다. 잘 살아라. 아빠 딸이니까 잘 살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살던 아파트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이라고 하시는데 등기는 제 단독 명의예요. 아버지가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으로 제가 마련한 겁니다. 변호사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등기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집은 명백히 따님 소유입니다. 남편분이 본인 명의인 척 행동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따님 허락 없이 짐을 꺼내 내던진 건 따님 소유 주택에서 벌어진 일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꺼져. 그 말을 하던 목소리, 그 표정. 그 집이 처음부터 제 명의였다는 걸 그 사람은 한 번도 몰랐습니다. 8년 동안 괜찮으세요?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받아 적을게요. 변호사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나는데도 수첩부터 꺼내시네요. 아버님도 꼭 그러셨거든요. 여기 오실 때마다 뭐든 먼저 적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첩 위로 뭔가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받아 적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 방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발견해뒀던 그 봉투였어요. 세입자 이름과 월세 금액이 손으로 빼곡히 적혀 있는 메모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받아온 서류와 나란히 펼쳐놓고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익힌 눈이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49제 잘 마쳤어? 밥은 먹었어? 저는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응,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지금 해야 하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진정되면 연락해 라고 했던 사람. 어머니가 상처받으셨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지금 이 봉투를 꺼내 보여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접어 서랍 안쪽에 넣고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이걸 남겨두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다 알고 나서 때가 됐을 때 천천히 꺼낼 겁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11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소유주 자리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 석자. 방금까지 갈비찜을 내오라며 기세등등하던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 양반이, 사돈어른이 이런 돈이 어디 있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씹던 남편은 포크를 떨어뜨린 채 입을 벌리고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지? 여보, 당신 나 몰래 지금 연극하는 거지? 장인어른이 무슨... 아니, 평생 곰을 주워다 팔던 양반이 무슨 건물이 있어. 내 아버지는 당신이 무시하던 그 낡은 트럭 안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 때우며 이 건물을 일구셨어. 당신들이 호의호식하며 아버지 무시할 때 아버지는 내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성벽을 쌓고 계셨다고. 제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방금까지 삿대질하던 그 거친 손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아까 한 말은 다 농담이었어. 49제 지내느라 고생한 며느리 기운 좀 북돋워주려고. 내가 원래 말투가 좀 거칠잖니. 너도 알지? 내 진심은 그게 아닌 거. 농담이요? 장례식 날 새벽에 내 애비랑 평생 장례식장에서 살아라 하고 문자 보내신 것도 농담이었나요? 내 집 현관에 소금 뿌리면서 재수 없다고 소리 지르신 것도 기운 북돋워 주려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비굴해졌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잠시 마귀가 씌어서 그랬지. 사과하마.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응? 우리 복덩이 며느리 아버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싸우면 쓰나? 자, 아들아. 너 뭐해? 어서 가서 와이프 물 좀 떠다 줘. 우리 며느리 목마르겠다. 남편이 허둥지둥 일어나 정수기로 달려갔습니다. 물컵을 들고 오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물 마셔. 나 진짜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아니, 우리 명에 약속한 것도 그래. 내가 당신 기 살려주려고 일부러 내 집인 척했던 거잖아. 안 그래? 내 기를 살려주려고 내 집인 척했다고? 당신 입으로 그랬지. 당신이 나 구제해줬다고. 우리 친정 형편에 당신 같은 남편 만난 거 영광으로 알라고. 그게 내 길을 살려주는 거야? 당신은 내 명의를 훔쳐서 당신 가짜 인생을 산 거야. 저는 물컵을 받아 그대로 식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튀어 등기부등본 위로 쏟아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 이제 연극 끝났어. 이 집 내 명의라고 했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번엔 당황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니, 나더러 이 밤에 어딜 가라는 거냐? 여기가 내 아들 집이지. 어떻게 내 집이야? 어머니, 방금 서류 보셨잖아요. 이 집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이랑 저희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으로 산 제 집이에요. 남편기 살려주려고
제가 어머니 앞에서는 모른 척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배려를 칼로 써서 제 가슴을 쑤셨어. 이제 그 칼 제가 돌려드릴게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도 사과하시잖아. 우리가 8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래?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장인어른이 아시면 통곡하실 일이야. 아니,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서 박수치고 계실 거야. 이제야 내 딸이 사람 구실 못하는 쓰레기들 치우기 시작했다고. 당신, 내 아버지 장례식 날 어머니 잔치 가서 음식 냄새 풍기며 돌아왔지? 그 냄새가 내 코끝에 아직도 남아있어. 당신은 남편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야. 그냥 내 집에 얹혀 사는 무임승 차객이었을 뿐이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건물주 되더니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모네. 동네 사람들아, 이것 좀 보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어머니, 목소리 더 높이세요. 복도까지 다 들리게. 그래야 사람들이 알죠. 며느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잔치 벌이고 소금 뿌리고 문자 테러한 시어머니가 누군지. 제가 다 녹음해놨고 문자도 보관 중이니까 경찰 부를까요?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드려요? 제 서슬 퍼런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8년 동안 어떻게 참았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은 실속이 있어야 한다고. 저 이제 실속 있게 살려고요. 당신들한테 낭비할 감정 1g도 안 남았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내일 아침에 사람 불러서 짐 다 복도로 내던질 거예요. 어머니가 제 옷까지 던지셨던 것처럼요.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나갈 데 없어. 엄마 집은 멀고 나 내일 출근도 해야 해. 그건 당신 사정이지. 고시원을 가든 찜질방을 가든 당신 알아서 해. 아, 당신 체면이 있지? 호텔 가. 어머니 환갑잔치 했던 그 비싼 호텔 가서 자면 되겠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어 그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뭐해? 안 도와주고. 내 손으로 다 집어넣기 전에 당신들이 챙겨. 시어머니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허겁지겁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마지막까지 독서를 내뱉으려다 제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네, 어머니. 아주 잘 살 거예요. 어머니 아들 뒷바라지하던 돈으로 제 인생 화려하게 꾸미면서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보지 마십시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진짜 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방에서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 딸 기죽지 말라고 적혀있던 그 투박한 글씨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시작이야. 쓰레기는 다 치웠어. 이제 이 넓은 집에서 아빠가 준 이 선물 안에서 나답게 한번 살아볼게.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남편과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뒷모습에 줄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확실히 마무리하고 아버지 건물 세입자들을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6월에 뙤약볕이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건물 1층, 예전에는 창고로 쓰던 작은 공간을 제 사무실로 꾸미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8년 동안 제 심장을 조여오던 그 불길한 박자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쫓겨날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은 어디 가고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는 얼굴에 억지 웃음을 가득 매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니? 사무실이 참 아담하고 좋구나. 햇볕도 잘 들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제 개인 사무실입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싶어 온 거지. 자, 이거 받아라. 네가 좋아하는 백화점 지하 그 비싼 떡이랑 홍삼 좀 챙겨왔다.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시어머니는 제 책상 위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은근슬쩍 주변을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건물 도면과 임대 현황판을 보는 노인의 눈에 탐욕이 번들거리는 게 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떡 안 좋아해요. 그리고 홍삼은 지난번에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저 다음 세입자랑 미팅 있어서 바쁩니다. 제 냉담한 반응에 시어머니가 책상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이럴 거니? 우리 아들이 요즘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밤마다 술로 밤을 지샌단다. 네가 이혼 소장 보낸 거 보고 그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8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어떻게 종이장 한 장으로 남남이 되니?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정이요? 아버님 장례식 날 소금 뿌리시던 그 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벽 4시에 제 아버지랑 평생 장례식장에서 살라고 문자 보내신 그 뜨거운 정요?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더니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다고 했잖니.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응? 며느리, 아니,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아들이 당신 집에서 짐 빼고 나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아파트, 당신 명의인 거 나도 이제 인정하마. 대신 우리 아들 갈 때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좀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그 아파트 이미 매물로 내놨어요. 잔금 치르는 대로 명도 절차 밟을 거니까 당신 아들 보고 빨리 짐 다 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나갈 겁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아니, 그 귀한 집을 왜 팔아? 우리 아들이 거기서 8년을 살았는데 지분이라도 떼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건물까지 물려받았으면 그 아파트는 우리 아들 줘야지. 그게 도리 아냐? 본색이 나왔습니다. 결국 사관이 홍삼이니 하는 것들은 다 이 아파트를 뜯어내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도리요? 어머니 입에서 도리라는 말이 나오다니 참 신기하네요. 8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당신 아들기 세워주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제 아버지가 보태준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준 게 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제 아버지 가시는 길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당신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치워버리는 게 됐습니다. 너 정말 돈 좀 생기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우리가 8년 동안 너한테 안 해줬니?
우리 아들이 너랑 살아준 게 어디인데? 너같이 가난한 트럭 운전수 딸을 거둬준 게 누구인데? 시어머니가 결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쇼핑백을 챙겨든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둬줬다고요?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제 등에 빨대 꽂고 8년을 기생한 거죠. 당신 아들이 밖에서 체면 차리느라 쓴 카드가 제가 다 메꿨던 거 잊으셨어요? 이제 그 빨대 제가 확 뽑아버렸으니까 가서 당신 아들이 얼마나 잘난 놈인지 고시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 거기 갔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나 진짜 죽고 싶어. 회사 동료들이 나 이혼당하고 고시원 산다고 수군거린단 말이야. 내 체면이 뭐가 돼? 당신 건물주 됐다며. 거기 빈방 하나만 내줘. 나 거기서 자숙하면서 지낼게. 응?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 고약한 년이 집까지 팔아치웠단다. 너도 어서 빌어봐. 저는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를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체면? 당신 체면 세워주느라 내 아버지가 어떤 취급당했는지 아직도 몰라. 당신이 있을 곳은 내 건물이 아니라 당신이 자초한 그 밑바닥이야. 이혼 조정 기일에 법정에서 보자.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더 하시면 저 진짜 경찰 부릅니다. 영업 방해로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쇼핑백을 낚아채듯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망치다니.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은 제 아버지가 당신들한테 내리고 계신 거예요. 소금 뿌린 그 손으로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시원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책상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이제 그 사람들 다시는 우리 인생에 못 들어와. 아빠가 준 이 사무실에서 나 이제 정말 멋지게 살아볼게.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8년간의 지독했던 며느리 연극은 이제 정말 막을 내렸습니다. 9월의 어느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박힌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죠. 1층 세탁소에서 기계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제 사무실 벽을 타고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건물주 양반 계셔? 나 세탁소 김씨인데 잠깐 들어가도 되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1층 세탁소 사장님이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지에 담긴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죠.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세요. 날도 더운데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아니, 오늘이 월세 내는 날이잖아. 내가 방금 입금하고 확인 좀 해달라고 왔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꼭 이 시간에 내가 커피 사들고 와서 노가다 좀 뛰었거든. 저는 휴대전화를 열어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80만 원. 아버지가 생전에 약속하셨던 그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네, 사장님. 잘 들어왔습니다. 항상 제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아버님이 우리 아내 아플 때 월세 깎아주신 거 생각하면 난
평생 이 건물 닦아도 모자라. 근데 보니까 따님이 아버님이랑 똑같아. 저기 구석에 앉아서 수첩에 뭐 적는 꼴이 아주 붕어빵이야. 세탁소 사장님이 허허 웃으며 제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수첩과 제가 새로 산 가계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지 여기서 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긴. 맨날 딸 자랑이었지. 우리 딸이 세무 쪽에서 일하는데 숫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본다고. 나중에 이 건물 관리할 때 세입자들한테 엄하게 굴지 말라고 나한테 미리 당부까지 하셨다니까. 우리 딸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미리 훈련 좀 시켜놔야 한다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건물을 물려받을 날을 위해 세입자들과의 신뢰관계까지 미리 다 닦아놓으신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건 꾀죄죄한 몰골을 한 남편이었습니다. 빳빳하던 셔츠는 목대가 꼬질꼬질했고 번듯하던 구두는 뒷굽이 다 달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저기 얘기 좀 해. 저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얘기? 당신이랑 나랑 더 할 얘기가 남았나? 이혼 서류 도장 다 찍었고 아파트 잔금 처리도 끝났는데 나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 회사 근처라는데 창문도 없는 방에서 지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는 시골 고모네 집으로 내려가셨는데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욕만 하시고 나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남편이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제 앞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 여기 건물 4층 빈방 하나만 내주면 안 돼? 당신 건물주잖아. 월세 350만 원이나 들어온다며. 나 예전처럼 당신한테 돈 안 바랄게. 그냥 잠만 자게 해줘. 지금 이 꼴로 다니는 거 들키면 나 정말 끝이야. 체면?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그놈의 체면이 걱정돼? 당신이 건물주 남편이라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 8년 동안 내 등에 빨대 꽂고 살았으면 됐지. 이제는 죽은 내 아버지 건물까지 탐을 내. 탐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부였잖아. 8년을 한 침대에서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어? 당신 사무실에서 일할 때 내가 당신 기 살려주려고 내 아파트인 척 해준 거 그거 다 잊었어?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길을 살려준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집에서 가짜 인생을 산 거야. 당신 어머니가 내 아버지 장례식 날 소금 뿌릴 때 당신 뭐 했어? 어머니가 서운하셔서 그런 거다라며 방관했지? 당신 체면 세워주느라 내 아버지는 죽어서도 모욕을 당했어.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방을 내줘? 여보, 제발. 나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내서 정지됐어. 회사 팀장이 골프 치러 가자는데 돈이 없어서 아프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야. 당신 건물에서 월세 좀 나오면 그거 조금만 떼어주면 안 될까? 당신은 어차피 돈 많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돈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더군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8년 동안 쓴 카드 명세서랑 생활비 명세서야. 내가 다 정리해놨어. 당신이 내 아버지 돈으로 내 노동의 대가로 누린 그 가짜 체면의 총액이지. 이거 다 갚을 자신 있어? 없으면 당장 나가. 당신 진짜 독해졌다. 예전에 그 착하던 사람 어디 갔어?
착하던 사람은 당신들이 뿌린 소금물에 다 녹아 없어졌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건물주이시고 세무 전문가야. 당신 같은 무임승차객은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어.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더니 결국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잘 되면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제발 그래줘. 당신이 내 도움 없이 잘 되는 꼴 좀 꼭 보고 싶네. 대신 내 건물 앞엔 얼씬도 하지 마.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남편이 나가고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벽돌 하나하나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러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과 안주거리를 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채우고 아버지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월세 받았어. 사장님이 아빠랑 나랑 똑같대. 나 이제 숫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물도 예쁘게 가꿀게. 그 쓰레기들은 이제 영원히 안 올 거야. 걱정 마. 잔을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8년 동안 제 목을 조이던 그 답답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통장만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채우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이 유독 밝았습니다. 8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1. 옥상 방수 공사 견적 비교하기. 2. 3층 세입자 청년에게 합격 기원 떡 보내기. 3. 그리고 나를 위한 여행 티켓 예약하기. 제 인생의 진짜 1페이지가 이제야 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잘 살게. 지켜봐줘.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의 가짜 체면을 위해 자신을 지워왔던 주인공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나를 지켜준 건 타인의 얄팍한 호의가 아니라 나를 믿어준 아버지의 침묵과 내 안의 단단한 용기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빛나는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